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가 월가의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어 예상치를 상회하는 전망을 발표하며 시간의 거래에서 3%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분기 매출이 393억 달러라고 밝혔는데 이는 전년 대비 78% 상승한 것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연이틀 급락하고 있습니다. 유럽 판매 급감 등으로 전일 8% 폭락했던 테슬라는 오늘 4% 급락하며 시총 9위의 자리로 내려앉게 됐습니다. 이로써 테슬라는 지난 5일간 19.35%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한때 11만 달러까지 넘보던 비트코인은 8만 4천 달러 선이 붕괴되는 등 암호화폐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 원유 재고 증가 소식에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WTI 선물은 0.13% 하락한 배럴당 68.86달러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우 정전 협상의 진행도 유가 하락에 일조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 출발은 좋았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감세안이 통과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시장은 상승하면서 출발했었는데요. 다만 이 중반부터 조금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들게 된 건데요. EU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포함해서 모든 물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꺾였고요. 관세에 대한 압박도 계속해서 확산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가 실적을 드디어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393억 달러로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380억 달러 수준을 크게 웃돌았고요. 더불어서 EPS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이던스가 살짝 낮게 제시되긴 했지만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높은 수준이었고요. 데이터 센터와 블랙웰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전략들 꼼꼼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애플 스탁을 통해서는 스탑 머스크를 포함해서 6가지 키워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코인 라이브를 통해서는 암호화폐 시황과 오늘 꼭 살펴봐야 될 코인 뉴스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네, 기다리고 있었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오늘 이제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개장하기 전에 꼭 살펴봐야 될 경제 키워드들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스탑 머스크 준비해 주셨습니다. 머스크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 전달이 좀 되고 네. 있고 특히 저희가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 많이 좀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스탑 머스크입니다.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요즘은 있을까요? 뭐 머스크 아니면 뭐 트럼프 아니면 이야기가 안 될 정도로 두 분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속도 조절을 좀 해달라는 얘기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도지부가 전반적으로 이제 구조조정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속도 조절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지만 공화당 쪽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치 메코이 공화당 상원 의원은 이제 공무원 감축에 대해서는 찬성은 하지만 충분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사 머커
우스키라는 그 상원 의원도 머스크가 공무원의 경시 태도를 비판하면서 공공 부분에 관한 그런 어떤 태도가 좀 존중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리프 벤츠 오리건 하원 의원도 사실은 머스크가 의회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존중에 대한 태도가 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은 맞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근무한 그 도지부에 있는 그 직원들도 21명이 최근에 이제 사직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FBI나 국방부나 국무부 이런 주요 기관에서도 일단 업무 성과에 대해서 이메일을 진짜 대응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12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전부 다 이제 해고시키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켜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도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급격한 속도 조절에 대한 반발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역할이 있고 그래서 이제 머스크에 대한 권한에 대한 축소를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라운즈 사우스 다코타 상원 의원은 머스크는 단순히 대통령에 대한 어떤 조언자일 뿐이고 인사 권한은 장관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시 홀리 미주리 상원 의원도 빠른 개혁으로 인해 일부 해고된 공무원들이 다시 채용되고 있는 혼란이 겪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 바른 태도인가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드영 그 미주리 상원 의원도 도지 개혁 과정이 청문회 통해서 점검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머스크 행보에 대해서 이 속도 조절이나 존중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머스크가 좀 행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고서 국내외 평가는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일단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이분이 이제 과연 수작으로 사펀적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정당성 논란이 잠깐 나와서 그 연방 판사가 이제 합헌성 우려를 잠깐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당성 논란이 잠깐 나와서 직책이 불분명하다. 그리고 권한 남용이나 정보 제한이 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고요. 일단은 트럼프는 힘을 실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더 개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이먼 회장도 기본적으로 최근에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내 평가는 공화당 보수 진영은 강력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적극 지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이나 진보 지형은 위험한 민영하다. 강력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는 약간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특이한 건 영국이나 호주나 일본 등 약간 섬나라 국가들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럽 쪽에서는 유럽 연합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강력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X나 이런 쪽에서 이제 내정 간섭을 하고 있는 약간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관세나 이런 걸 할 때 일단은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면 기본적으로 머스크가 좌표를 찍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독일 같은 데서도 이제 선거를 할 때 트럼프와 이제 머스크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머스크의 이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평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를 여기 도지부 수장에 앉힌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개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변화를 주는데 머스크만한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매기 효과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니까 미꾸라지가 많은 데서 메기가 휘젓고 다니면 변화가 주고 있고, 그런 데에는 머스크만한 인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머스크가 또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공무원 사회가 너무 이제 침체돼 있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머스크가 그런 데서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텐데, 트럼프가 약간 이런 식의 인사를 좋아합니다. 정식으로 인사를 임명하진 않지만 약간 비서처럼 하면서 약간 시크릿?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이런 식의 인사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를 두면서 정식으로 인사를 임명하진 않지만 약간 자신이 자문 역할을 두면서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약간 이런 식의 인사를 많이 두는데,
이 머스크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인사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인 권한을 주면서 이제 개혁을 하는 약간 이런 식의 변화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머스크가 네, 적임자였을 아주 수 적임자로 있다. 잘하고 있다. 예. 말씀을 좀 네.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머스크가 연방 정부 개혁을 좀 구상하고 있는 최종적인 아이디어 목표는 좀 어떤? 일단은 건가요? 예산을 많이 줄이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지금 절반 이상을 줄이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인원도 많이 줄이겠 그리고 성과 위주로 무조건 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부 핵심 기관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고 기본적으로 이제 외교나 이런 쪽보다는 내부적으로 많이 줄일 생각인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내로남불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는 기업하고 연관된 것들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것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규제 개혁도 자신이 기업하고 연관된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생산이나 여러 가지 계약도 자신이 하는 기업들하고 관계된 게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긴 합니다. 여러 가지로. 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머스크를 도지부 네. 수장으로 지명을 하고 이제는 워낙 좀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다 보니까 속도 조절론이나 혹은 네네네. 존중에 대한 키워드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두 번째 키워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로는 골드 카드 준비를 좀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면은 미국 시민권자 관련해서 골드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수 있게끔 네. 제공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 것 네, 같아요. 뭐 사실 이제 이민 카드에서 그린 카드 많이 들어봤는데 골드 카드는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신용 카드 중에서 골드 카드는 제가 많이 들어보고 다이아몬드 카드 많이 들어봤는데 골드 카드는 처음 들어봅니다. 사실은 이제 골드 카드라고 하면 이제 트럼프가 이제 어제 이야기한 건데 그 전까지는 이민 관련해서 이제 사실은 EB라고 해서 EB5라고 해서 이제 100만 달러 정도 내면 이제 시민권이나 이제 이런 영주권을 주는 카드가 있었어요. 영주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걸 폐지하고 500만 달러를 내면 무조건 영주권을 주겠다라는 걸 이제 어제 선언한 겁니다. 사실 트럼프다운 그런 발상입니다. 사실은 적자에 시달리는데 500만 달러를 무조건 내면 사실 패스트트랙 같은 그런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행정명령을 내린 이런 제도입니다. 사실 정말 저는 트럼프답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유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실시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중에 많은 부분들이 좀 헌법에 위배가 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네. 실현되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도 사실 비슷한 네, 뉘앙스로 말씀을 네. 좀 해주셨는데 이번 영주권 판매 관련한 행정명령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서부터 좀 저는 출발해 일단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일단 이게 100만 장을 발행하는 게 문제고요. 사실은 그전에 있던 EB5는 10,000장 정도가 1년에 발행대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별로 7% 정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아니라고는 합리적이었어요. 사실 이게 좀 합리적이고 이제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 골드 카드는 500만 달러면 사실은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그쵸. 생각해 보시면 70억 우리나라 돈으로 70억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내고 과연 미국 영주권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정도 돈이면 다른 나라를 가도 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돈이면 어느 나라도 영주권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코벡주의 영주권인데 US 캐나다 달러 120만 달러만 내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돈이면 어느 나라든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은 50만 유로만 내면 갈 수 있을 정도로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전에는 100만 달러였는데 그러니까 5배가 늘어난 거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그전에는 이제 EB 같은 경우에는 사기 사건의 문제가 됐는데 이게 또 내로남불인 게 트럼프의 사위가 EB5 사건에 이제 약간 연루가 됐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나오는 와중에 트럼프가 이걸 내놨으니까 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상원의 승인이 없으면 이게 또 통과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도 이런 투자 이민에 대해서 이제 500만 달러 이런 이민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선거용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약간 이제
감세나 이제 지금 있는 적자를 메우기 위한 트럼프의 선거 전략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그리고 과연 500만 달러를 특정이나 이런 몇몇 사람들이 이제 패스트트랙 빨리 미국 영주권을 얻기 위한 몇 명 부자들을 위한 이런 식의 사람들을 빼고는 과연 이런 70억 정도 되는 그런 거금을 내고 미국 영주권, 시민권도 아닌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과연 갈 만한 사람들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대안이 많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적은 돈을 가지고 갈 만한 대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세인트 키즈 네비스라는 곳은 경제 시민권이라서 이제 150개국을 무료로 갈 수 있는 약간 요건데 12만 달러를 기부하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 정도로 가고요. 터키는 40만 달러 부동산을 구입하면 시민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에 있고 몰타라는 곳은 75만 유로를 내면 갈 수 있고요. 사실은 이런 식의 대안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500만 달러를 내고 미국 시민권을 내시면 영주권을 내면 시민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한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뭐 내야 될 세금도 많고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일단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생각만큼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저는 그렇게 뭐 좋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네. 시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낮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 네, 좀 네, 해주신 네. 것 같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엘리트를 고용하기 네, 네, 네. 위해서 이 골드카드를 살 수도 있다라는 시각들도 근데 있던데. 500만 달러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애플 입장에서는 또 엘리트 고용을 위해서는 가능하지도 않아요. 500만 달러요? 그래서 아니 왜냐하면 지금 EB 카드를 활용하고 있어요. 100만 달러 주고. 그리고 그게 이제 취업 비자로 충분히 활용이 되고 쉽게 가능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그런 거라서 취업하는 부분이 있고 쉽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500만 달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고 사실은 이게 영주권과 시민권은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알고 계신지 잘 모르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애플이나 이런 쪽은 이 부분을 많이 이제 취업 비자는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이제 조금만 근무하거나 요 조건이 맞으면 비자는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영주권을 굳이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자의 부분은 쉽게 할 필요가 있고요. 요 부분이 되는데 사실 이제 영주권과 시민권에 대한 역사는 이제 그 미국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1920년대나 40년대는 재정적으로 기부한 사람들에서 그냥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6년에 이제 이민개혁법이라 해서 이때도 이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는 270만 명에게 이제 5년 정도 불법 거주를 했던 분들에게 이제 해서 IRCA라고 해서 이제 무조건 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가 이제 그 전에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지금의 이민법은 1990년대에 이제 개정됐던 이런 법입니다. 그래서 투자 이민이라고 해서 이제 100만 달러 정도 해서 이제 이렇게 개정이 됐던 거고요. 사실 취업 비자는 지금도 뭐 기술이나 이렇게 있으면 주게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돈을 좀 벌기 위해서 재정 적자를 위해서 하는 거고 계속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페니를 없애거나 이런 부분이거나 뭐 출생 시민권 이런 제도도 제가 볼 때 다 트럼프적인 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재정 적자를 좀 채우기 위한 네네네네. 방안 중 하나로 네네네. 이번에 골드카드를 좀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보도가 됐다라는 거 점검 드리고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레이시스트 트럼프입니다. 최근에 애플이 아이폰에 대해서 음성으로 인식하는 부분을 오류를 좀 수정을 했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류가 났던 부분이 좀 눈길을 끕니다. 네. 오늘 키워드로 주셨던 것처럼 레이스트라는 단어를 네, 검색했는데 트럼프가 나오는 이런 네. 오류, 버그가 좀 발생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시리처럼 말을 하면 이 단어를 말을 하면 잠깐 트럼프란 단어로 변했다가 다시 이 단어로 가는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발견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틱톡에 이렇게 변하는 장면을 그렇죠. 이제 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도 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인정을 했고 요거를 이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지금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사용해 보시는 분들 중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런 되는 사례를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보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시리를 많이 사용해 보시다 보면 나는 오늘 바빠. 그러면 난 오늘 밥 봐. 그래서 밥을 본다는 단어로 바뀌거나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오류입니다. 사실 정확한 오류인데
저는 과연 이게 이제 애플은 이제 공식 입장은 이제 음성 모델이 버그를 인지하고 수정 작업을 거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애플 공식 입장은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아니 왜냐면 R자로 시작하는데 이게 T자로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발음이 이렇게 비슷하게 가면 비슷한데 전혀 다른 단어로 바뀌니까 이게 제가 볼 때 버그가 아닐 것 같은 제가 볼 때 누가 뭔가를 심어놓은 듯한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혀 이건 그런 생각이 아닌 듯한 생각이 좀 들면서 제가 볼 때 이거는 뭔가 음모가 좀 있는 듯한 생각이 드는데 아니다 다를까 누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예, 보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스타트업의 실제로 이걸 제작했던 존 버키라는 사람이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이 쉬리를 처음에 같이 제작했던 존 버키라는 사람이 이거는 의도적으로 설정한 거라고 실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심각한 장난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데이터 조작이나 코드 버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군가의 장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처음 있는 사례가 아닙니다. 예전에도 이제 시리가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2018년에 누구인가라고 얘기했더니 나체 사진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위키피디아 편집자들이 이제 장난을 쳤던 사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애플이 트럼프한테 너무 이제 저자세로 이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이런 것들 불만을 가진 어떤 사람이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애플의 전체적인 주주들은 약간 이 트럼프한테 이런 자세를 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주주총회에서 DEI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형평성 다양성 이 부분을 애플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압박을 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애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자유나 이런 것들의 평등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양성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트럼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팀 쿡이 저자세로 하는 이런 부분들을 안 하기 때문에 트럼프와 이런 것들 약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반항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애플 쪽의 입장은 오류다라고 네, 이제 네. 공식적으로 네, 네, 입장을 네. 좀 밝힌 건데 그러면 실제 애플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오류라는 입장은 가능성이 어느 정도 근데 있다고 애플은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작자나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만든 사람들이 뭔가 그러니까 버그를 심어 놓은 듯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자가 T로 바뀌거나 뭔가 이렇게 변하는 것들은 애플 인텔리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는 게 애플은 거의 완벽하게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놓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바빠라고 하거나 이렇게 살짝 바뀌는 경우는 있습니다, 애플이. 근데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뭔가 버그입니다. 완벽한 버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뭔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그리고 추가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의도된 버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계속 지금 다양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압박을 계속 가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애플이 이런 거를 그냥 약간 방치한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볼 때 약간 방치하는 느낌 이런 게 들었을 때 약간 의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애플 쪽이라기보다는 제작자 쪽에서 네네네. 그랬을 가능성이 개발자 쪽에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닌가. 예. 그랬을 가능성이 네, 있다라는 네, 네, 부분에 네.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는 백투 USA 준비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를 보면 네네네. 관세가 무서우면 들어와서 미국에서 네네네. 지어라라는 네네네. 뉘앙스를 지금 이야기로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라이 릴리나 네네.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공장을 짓는 생산 시설을 짓는 듯한 경향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사실 뭐 저는 이제 어제 신문을 잠깐 보다가 일라이 릴리가 갑자기 27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얘기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집 나간 그 공장들이 다 들어오고 있는 관세가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지면 단가가 너무 높아지니까 일라이 릴리가 사실 이제 투자를 계속 한다고 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알짜배기 공장들이 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기본적으로 전부 다 이제 계속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라일릴리 같은 경우 이제 신설 공장 4곳 중 3곳을 주요 의약품을 제조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내 운영 계획을 목표를 했고요. 2024 23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관계 개선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애플은 최근에 이제 엄청난 달러를 이제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약간 요거는 의문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중복 투자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요게 텍사스 휴턴에 이제 뭐 상당 금액을 이제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발표한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 부분은 약간 의문스럽긴 한데 사실은 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이제 추가 관세를 더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요 부분에 대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나라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일라일리나 이제 애플이 이런 데 투자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이나 반도체법 지원이나 공급망 안정화이나 비용 절감 그리고 달러 강세나 미국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요인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는 아무래도 이제 자신이 이제 바이든 때와는 좀 다른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전략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제 제약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떤 핵심적인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인 산업이라 생각을 해서 안에서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안에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 안에서 좀 키워야 되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고용이 가장 중요하고 표라고 생각을 해서 공장은 무조건 안에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을 계속 강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나라, 메이크 아메리카 다시 네네. 그레이트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 중에 하나로 이제 리쇼어링을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관세를 부과하면서 네. 리쇼어링을 좀 할 수 있게끔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국 내 기업들이 다시 좀 돌아오게 된다면 향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좀 생겨나게 될까요? 일단은 뭐 자국 내에 일단 제가 볼 때 트럼프 입지가 좀 강화될 것 같죠. 표가 모이는데 사실은 이게 투자하는 곳은 이런 곳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MS가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새 데이터 센터를 짓지 않겠다고 거부를 했지만 사실은 오늘 그 대안으로 MS는 800억 달러지만 2천억 달러를 메타가 짓겠다고 또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안으로 메타는 또 그 대안으로 짓겠다고 얘기를 했고 인텔이 사실은 200억 달러 정도를 또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150달러를 짓겠다고 했고 테슬라는 35억 달러, 포드는 35억 달러, GM은 70억 달러, 그리고 이제 아마존은 1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고 모더나는 5억 달러, 존슨앤존슨은 7억 달러. 이럴 정도로 지금 US 스틸도 30억 달러 정도 짓는데 이게 다 표입니다. 이게 다 표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본적으로 잘 보시면 지금부터 사실은 이제 삼선을 사실은 좀 힘듭니다. 삼선은 힘들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는 그런 부분은 힘들지만 저는 이게 뭐 어떤 대선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할 수는 없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그 이후에 자신의 후계자를 키우거나 뭔가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지금 뭔가 계속 뭔가를 하는 것 같고 이게 여러 가지의 뭐 대선이나 이런 것들을 노리고 정치적 입지를 노리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있는 것 같고 정부 지원책이나 이런 것과 대중에 대한 어떤 견제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있는 것 같고 자신이 이런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확보를 하면서 향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 입지나 대중 견제나 이런 것들을 모든 걸 예상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시장이나 공급망 안정화나 정부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압박을 가하면서 향후에 여러 가지들을 확장하기 위한 이런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 나름 또 미국을 다시 되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네. 좀 내놓고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하면 관세도 빼놓을 수 없지만 또 중국을 옥죄는 정책 네네. 또한 같이 좀 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제 이제 새벽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를 보면 중국과 매우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날에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규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네. 중국과 오늘은 또 갑자기 중국과 좋아질 것이라고 코멘트를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원래는 사실은 이분이 좋아합니다. 시진핑 사실은 이제 푸틴도 좋아하고요. 시진핑과도 관계는 좋습니다. 사실은 이번에도 이제 초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못 오게 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관계는 좋은데
관세 부분에 관해서는 약간 좀 이제 대중 적자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걸 양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대중 적자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히토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기업들이 있고 표가 직결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말을 바꾸고 적절하게 이제 거래의 달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대응을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 거래를 해서 미국에게 어떻게 유리한지 그때그때 협상의 전략으로 사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분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정책이 언제가 좋고 언제가 나쁘고 오늘 바르고 내일 다르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전략은 그때그때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대중 적자에 대한 관세 정책은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거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지금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서는 요 전략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진핑 주석과는 기본적으로 요 부분을 이제 밀고 당기는 부분을 하면서 요 적자 관계를 줄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중국과는 어쨌든 간 어제 코멘트를 봤을 때는 앞으로 관계를 좀 개선시킬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미국이 촉발한 통상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물류 쪽에서도 변화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로는 AI vs 라이터 준비를 좀 해주셨는데 일상의 편리함을 가져다 준 건 AI 인공지능인 것 같긴 네네네. 해요. 그런데 이 라이터 저작권 부분에 네네. 있어서는 여전히 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AI가 생기면서 사실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게 아마 작가분들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이제 특히 이제 할리우드 시장에서는 이제 이 AI를 활용한 일이 사실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을 좀 보셔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AI를 활용해서 이제 할리우드 스튜디오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사례를 좀 보셔야 되는데 라이온스 게이트는 AI 기업인 런웨이와 함께 스토리보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작가들하고 하진 않습니다. AI 기반의 콘텐츠 시스템과 해서 이제 FBX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디즈니도 AI로 고전 애니메이션 4K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오픈 AI도 이제 워너브라더스와 작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작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의 일들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들 협회가 이제 있는데 WGA라고 있고 이제 배우들 협회나 감독 협회들이 지난해 2023년에 오른쪽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모를 거의 이제 뭐 몇 개월 동안 계속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심각하고 있고 최근에 전미 작가 조합이라고 WGA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신들의 스튜디오에서 오픈 AI나 이런 쪽에 컴플레인이나 고소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AI가 하던 많은 일자리나 일들이 요런 쪽에 이제 뺏어가게 되는 거고 일자리가 실제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50% 이상 줄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작품들을 사실 이 AI가 많이 가져간 게 사실입니다. 무단으로 사용을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줄게 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만큼의 일자리를 많이 뺏어가고 비용이 준 만큼 자신들의 일자리를 줄여가고 또 자신들의 이제 그렇게 줄게 되면서 힘들어지게 거죠. 그래서 이제 작가들이 고소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네. 네, 작가들이 업체를 고소했다라는 뉴스도 좀 점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기사와 관련해서는 향후 내용들이 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사실은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쟁점 사항이 많습니다. 둘이 이제 어떻게 되면 저작권 침해가 어디까지 되느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정이용이라고 어떤 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쟁점이 있고 AI로 생성된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가 누구한테 있는지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의 법적 문제와 입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 부분을 이제 서로가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AI로 쓰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대세인데 이 공존을 위해서 AI를 도구로 쓰되 창작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작가들은
AI를 쓸지 말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예전에 이제 뭐 뉴욕 타임즈가 이제 AI 부분을 고소를 해서 이제 그 요 부분에 MS나 오픈 AI 쪽을 이제 고소를 했다고 한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늘 고민인 것 같고요. 사실 작가들이 AI 부분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요거는 계속 이제 법에서 다뤄야 될 것 같고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창작과 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실 AI라는 기술 자체는 새로 들어온 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도입된 것도 아니고 네. 서서히 이제 일상 속에서 네, 스며들고 네, 네. 있는 중인데 네, 네. 근데 유독 예술 쪽에 있어서는 AI 관련해서 좀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예전에 한 번 말씀하셨는데 이제 AI가 그린 그림을 이거를 누가 경매로. 경매를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누가 권리를 가질 거고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은 것처럼 AI가 쓴 글은 그럼 누가 권리를 가질 것인가. 그리고 사실 이 AI가 쓴 글은 누군가의 글을 가져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거를 이걸 누구의 권리를 가지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잘 모르게 될 거고, 사실은 작가들이 AI의 학습 능력이나 AI 기술을 배우는 게 맞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배우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은 그런 테크닉을 배우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이런 고민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는 게 맞는 것인가, 그렇게 가는 게 방향으로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요 AI 기업들이 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I와 작가 간의 라이선스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가능성도 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정부가 여기서 이제 나서줘야 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향후에 많은 부분에서 이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조만간 이게 이제 가이던스가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문제가 산적한 게 많습니다. 지금 AI가 진행되면서 기술은 빨리 하는데 이게 지금 피해를 입는 부분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통받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조만간 빨리 좀 해결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작권도 그렇고 책임의 문제 또한 여전히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가이드라인이 빨리 조속히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이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100억 달러 소송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파라마운트가 최근에 이제 산하에 있는 CBS 네네. 프로그램이죠. 60 Minutes라는 프로그램 속에서 100억 달러 소송에 대해서 합의를 할지 네, 말지 네. 요걸 고민하고 있다라고 해요. 사실 이 식스미니츠는 이제 예전에 영어 공부를 하실 때 많이들 쓰던 거거든요. 사실 탐사 보도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서 딕테이션이 아주 좋아서 많이들 보셨던 프로그램인데, 이 식스미니츠가 이제 카멜라 해리슨 부통령이 편집하면서 이제 선거 개입에 유도됐다고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100억 달러로 시작했는데, 트럼프 측이 이제 해리슨 부통령의 이제 중동 발언을 조작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CBS는 편집이 정당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거를 줄이는 과정에서 오해가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작은 없었다. 다만 줄이는 과정에서 오해는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원래 이제 처음에는 파라마운트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모기업인데, 근데 이제 트럼프가 소송 금액을 200달러 최근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기업이 파라마운트를 피고로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걸 파라마운트를 왜 넣느냐라고 하면 이제 이게 책임감을 가지기 위해서 파라마운트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라마운트가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파라마운트가 이제 스카이단스라고 이제 최근에 합병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합병을 하는 이게 이제 80억 달러 정도의 합병의 큰 규모인데, 요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법적인 선례가 좀 될까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하고 합의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선례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공직자의 금전 합의가 뇌물로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스카이댄스가 이제 미디어와의 80억 달러 규모 합병을 추구하는데, 연방통신위원회가 요 심사 과정에서 이게 이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의 자유가 이제 요게 합의를 했을 때 자신들은 뭐 이게 조작한 게 없는데 왜 합의라면 조작한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독립성과 신뢰에 대한 부분이 이제 훼손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나는 굴복하고 싶지 않다. 법적으로 끝까지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정치적 압박에 의해서 굴복하는 것처럼 비칠까봐
파라마운트가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200억 달러는 큰 돈 같아요. 인지대가 얼마인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일단 인정을 하자니 방송사 입장에서는 뭐 네네. 이미지나 신뢰성에 좀 훼손이 있을 네네. 것 같고 또 계속해서 가자니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에 네네.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 걸고 합의금으로 꽤나 네네네.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네네네.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될까요? 저는 일단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소송을 한 600억을 벌어들인 트럼프 대통령이 또 돈을 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를 벌어들일까 궁금합니다. 200억 달러 소송이니까 그 밑으로 아마 합의가 될 텐데 역대 최고의 금액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소송 취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원활하게 해야 됩니다. ABC라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합의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정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일단 지금 스카이댄스와 합병을 원활하게 하려면 사실 이제 FCC라 연방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트럼프라는 정부가 있는 상황에서 합병안에서 이제 트럼프가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거를 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부분을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렛대로 활용하려면 이제 합의금을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야 될 거고요. 물론 이제 CBS 반발이 있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사기업에서 이런 건 어쩔 수 없을 거고 내부 법정 공방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합의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까지 받았던 메타에서 받았던 2,500만 달러보다 더 클 가능성이 훨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이거를 합치면 제가 볼 때는 1,000억 원이 넘지 않을까? 전체 법정 합의금이 이제 지금 600억 원이 넘었는데 그러면 1,000억 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합의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파라마운트 입장에서는 정부를 이기기에도 버거울 수도 네네네. 있고 더불어서 이제 합병에 대해서 좀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순조롭게 끌고 가려면 합의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네네네. 대해서 점을 쳐주셨습니다. 오늘 6가지 키워드 함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코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8시 기준 비트코인은 4.23%, 이더리움은 5.54%, 리플은 5% 넘는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92,000달러 지지선을 이탈하며 82,000달러에서 반등 여부가 주목됩니다. 현재 200일 이동 평균선을 테스트 중이며 RSI가 과매도 신호를 보내 단기 반등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4시간 차트에서도 하락 추세가 뚜렷하나 RSI가 여전히 과매도 상태를 유지해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감소하며 롱 포지션 청산이 진행 중인데요. 이 강한 상승 전환을 위해선 92,000달러 재돌파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이더리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2,400달러 지지선에서 반등을 시도 중이나 하방 압력이 강합니다. 최근 4,000달러 저항선 돌파 실패 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주요 지지선이 연이어 무너졌는데요. RSI가 약세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만약 2,400달러 지지선이 붕괴되면 2,000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롱 포지션 청산이 증가해 매도 압력이 지속되고 있죠. 다만 2,800달러까지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이 점차 안정되면서 변동성 완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자, 리플입니다. XRP가 최근 하락 후 일부 회복세를 보이며 2.2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XRP가 3에서 8에서 13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리플은 새로운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기관급 디파이 솔루션, 다목적 토큰, 대출 프로토콜, 그리고 EVM 사이드체인 등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SEC 소송 철회와 XRP ETF 승인 가능성도 시장의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2.07달러 지지선이 유지되면 상승세 지속이 가능하지만 최악의 경우 1.6달러까지도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어서 주요 알트코인 중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은 8개 코인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솔라나입니다. 솔라나가 5.95%, 6% 가까운 내림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137달러에서 거래되며 하루 만에 3% 하락했는데요. 130달러 지지선이 붕괴될 경우 5달러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네트워크 전송량도 3개월 만에 급감했는데요. 그러나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롱, 숏 비율 균형과 펀딩비 상승으로 단기 낙관론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130달러 지지선이 유지될지 여부가 향후 흐름을 결정할 핵심 변수입니다. 이어서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 고래들이 3억 1,200만 개 도지를 매도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해당 물량은 코인베이스로 이동했으며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이는 장기 보유자들의 신뢰 약화를 시사하는데요. 도지코인 활성 주소 수는 95% 급감했고 도지 가격은 0.2606달러로 주간 19%, 월간 36% 하락했습니다. 시장 변동성과 거시경제 불안이 도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일부 장기 보유자들을 매도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매도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에이다는 4.51%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체인링크는 6시 기준으로는 약세를 기록했는데 지금은 0.76% 강보합 수준입니다. 자, 이어서 수익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수익코인은 1% 넘는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발란체는 0.16% 강보합 수준이고요. 스텔라 루멘 2.48% 약세를 기록하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바이누의 고래 지갑 순유입이 증가하면서 장기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월 20에서 23일 동안 4,437억 8천만 시바이누가 유입됐으며 이는 주요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죠. 2021년 200만 %가 넘게 상승했었던 시바이누가 당시 상승폭 절반만 재현하더라도 0.1655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극단적 가능성 상승은 낮은 확률입니다. 다만 시바이누의 생태계 확장과 유동성 증가, 강력한 커뮤니티가 가격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달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준비 자산화 정책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당선 이후 친가상자산 행보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으나 고율 관세 정책과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죠. 가격이 9만 달러 아래로 하락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리고 뉴욕 증시 기술주 급락, 바이비트 해킹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밈코인 급등락 속에서 주변 인사들이 단기 차익을 실현하면서 투자자 손실이 커진 점도 부정적인 사용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책 현실화 시점이 불확실해 시장 불안 정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데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장기화된다면 비트코인은 7만 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관 매수세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방 압력이 커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9만 5천 달러가 주 지지선 그리고 10만 달러 돌파 여부가 핵심 저항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을 국가 차원의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과 부합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업계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국가적 채택이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얀스리 CEO 샘슨 모우는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이 된다면 국가와 기관이 이를 비축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 역시 이를 예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나카모토는 당시 비트코인을 중개 금융기관 없이 P2P 방식으로 송금할 수 있는 전자현금 시스템으로 설계됐으나 현재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심지어 미국 연준 의장 제롬 파월도 비트코인을 금의 직접적인 경쟁자로 묘사하기도 했죠. 이에 따라 국가와 기업이 전략적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퀀텀 이코노믹스 창립자 매티 그리스퍼는 나카모토가 국가적 채택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자산을 축적하려는 움직임은 비트코인의 원래 비전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리플이 급락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AMB 크립토에 따르면 강제 청산된 롱 포지션, 매수 압력 감소, 그리고 바이낸스의 대규모 매도세가 이번 하락의 주요 원인입니다. XRP는 최대 50% 하락 가능성이 있으며 2달러 지지선 이탈 시 1.7달러, 최악의 경우 1.1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전망입니다. 현재 XRP는 100일 지수 이동 평균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으나 과거 사례상 이는 일시적인 지지선일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리플은 XRP-L 로드맵 발표를 통해 기관급 디파이, 덱스, RWA 토큰화, 대출 프로토콜, EVM 사이드체인 등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SEC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와 XRP ETF 승인 기대감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또한 포르투갈, 브라질 송금업체 MOU 체결로 금융기관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XRP 네트워크 성장과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XRP의 기관 채택이 늘어나면서 미국이 XRP를 국가 암호화폐 준비 자산으로 고려할 가능성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스트래티지가 주가 폭락으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 대량 매도 가능성에 직면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평균 매입가 66,350달러로 비트코인을 매집해왔으며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이 수준으로 하회하면 대규모 매도가 불가피합니다. 스트래티지는 82억 달러 상당의 부채를 보유 중이며 장기 보유 전략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속된 하락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비트코인 급락의 주요 원인은 바이비트 해킹 사건, 아르헨티나 대통령 연루, 밈코인 스캔들, 글로벌 투자 심리 위축 등이 있습니다. 바이비트 해킹으로 인해 40억 달러 규모의 뱅크런이 발생했으며 미국 당국은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배후에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에 대한 소송 철회를 결정하며 암호화폐 자산 규제 완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SEC가 크라켄, 바이낸스 소송도 취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XRP 소송 방향도 바뀔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이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바이낸스 상장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로 스마트폰만으로 채굴이 가능한 모바일 친화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접근성이 아주 높은데요. 공식 팀은 안정성과 확장성을 확보하면서 프로젝트 발전 방향을 모색 중이며 이는 주요 거래소 상장 준비 신호로 해석됩니다. 바이낸스는 암호화폐 시장 최대 거래소로 상장이 이루어지면 프로젝트와 투자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바이낸스는 프로젝트의 활용성과 기술적 잠재력을 기준으로 상장을 결정하는데 파이코인이 생태계와 사용자 기반이 이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바이비트 CEO는 파이코인의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바이비트의 행보도 역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파이코인은 1.88달러로 소폭 상승 중이며 시장에서는 선전 중이나 구체적인 상장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낸스와 바이비트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파이코인의 가치와 네트워크 효과가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포브스의 2025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 평가에서 국내 1위, 글로벌 7위를 기록했습니다. 포브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보유량, 그리고 규제 준수, 투명성, 회계 건전성, 거래 수수료, 기관 고객, 현물 파생 거래량, 가상자산 기반 상품 등으로 9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200여 개의 가상자산 사업자를 조사했는데요. 업비트는 10점 만점에 6점을 받아 CME, 코인베이스, 비트스탬프, 바이낸스, 로빈후드, 비트뱅크에 이어 7위에 올랐습니다. 포브스는 업비트의 투명성과 회계 건전성을 높게 평가하며 한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1,000만 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비트는 또한 글로벌 디지털 금융 분석업체 카이코의 2024년 4분기 평가에서 글로벌 5위, CC데이터의 2024년 11월 평가에서 글로벌 14위를 기록했고요. 두나무 대표는 서비스 품질, 보안, 투자자 보호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2월 27일 목요일 개장까지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자면 우리가 가장 기다려왔던 이벤트였던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매출은 393억 달러였고 EPS가 0.89달러로 나오면서 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가이던스도 시장의 예상치보다 잘 나오게 되면서 시간 외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오게 됐기 때문에 그동안 이 블랙웰의 딥시크의 등장과 더불어서 빅테크에서 AI에 대한 투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이 AI에 대한 거품론이 어느 정도는 불식시켜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가장 중요했던 점은 이 블랙웰이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기술적 결함 같은 부분은 완벽하게 해결이 됐고 여기에 더불어서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된 이후에는 수십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블랙웰 울트라가 출시될 예정이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시장과 연결지어 볼 만한 게 이 블랙웰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HBM3 12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8단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독주 체제를 보였다면 12단부터는 아무래도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인데요.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2단에 있어서 전 세계 최초로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2단 아직까지는 개선을 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일장 우리 시장 과연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명손해의 티웨이 경영권 확보가 시간 외에서 가장 큰 이슈로 작용이 됐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다음 판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명손해에서 티웨이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다음 페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수를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이 예림당의 티웨이 홀딩스 지분 40%를 인수하게 됐고요. 이 규모 자체는 2,124억 규모 정도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티웨이 항공의 지분의 26.77%를 보유하게 됐는데 이번 거래로 인해서 경영권을 확보를 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에어프레미아와 시네즈까지 함께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명손호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어프레미아의 2대 주주로 등극한 상태입니다. 향후에 티웨이 항공과 합병을 하게 된다면 LCC 업계 2위까지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타임라인을 살펴보자면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티웨이 항공이 아니라 티웨이 홀딩스의 지분을 매각할 것을 원래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합의 끝에 일단 티웨이 홀딩스 지분 인수로 대명손호그룹이 지금 최종 합의에 이제 도달한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시간 외에서도 등락이 굉장히 크게 보였습니다. 티웨이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9.87%, 예림당이 8.3%, 그리고 티웨이 항공이 1.7% 시간 외에서 움직임을 크게 보였으니까 오늘장 개장한 직후에도 움직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는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VT 같은 경우에는 6%가량 올라갔었는데 매출이 1,123억, 영업이익이 291억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대비했을 때도 매출이 3.2%,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3%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일단 YOY 대비했을 때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를 하게 되면서 시간 외에서 급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SK폴리텍은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YOY 대비했을 때 435%가 늘어났고요. 매출은 YOY 대비했을 때 31%가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지금 개장 직후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일단 상승불이 켜져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보합권에서 출발 예상되어 있고요. 코스닥은 0.58% 올라가면서 출발할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조금 다른 행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출발할 예정인데 SK하이닉스 지금 엔비디아의 밸류체인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0.74% 강한 오름폭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엔솔은 0%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장 문 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27일 목요일 우리 시장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약세를 보여도 우리 시장은 견조하게 잘 버텨주는 모습 며칠 동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도 개장하고 나서는 좀 약세를 보였지만 이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좀 붙어주게 되면서 상승 전환을 시도하게 됐고요. 더불어서 장 막판에는 기관의 수급까지 함께 더해지게 되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오늘은 기다렸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데이터 센터와 블랙웰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게이밍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예상치를 좀 하회했다라는 건데요. 오늘 개장 분위기는 어떨지 전략들 먼저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오은비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은 일단 양시장 엇갈리는 방향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3% 떨어지면서 2,637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그래도 오름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0.35% 올라가면서 774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종이목재와 화학 쪽에서는 상승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음식료품이 1%가량 빠지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 강하게 눌러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살펴봤더니 이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 0.03%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됐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 안에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가장 크게 보여질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단 예상체결 지수 안에서는 삼성전자가 보합권,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상승분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안에서 시작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그 안에 있는 반도체 섹터까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계 같은 경우에는 0.5% 올라가고 있고요. 철강과 금속이 0.4%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업종 안에서는 금융과 유통, 제조 모두 다 0.4% 내외의 오름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통 쪽에서의 강한 시세가 보여지고 있고 건설과 기타 서비스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은 그래도 상승폭을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이목재만 조금 하락하고 있지만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 0.4%, 화학에서 0.4% 가까운 오름폭 형성하면서 주가 상승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인데요. SK하이닉스가 지금 보합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0.35% 정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 엔비디아의 직접적인 밸류체인으로 속해 있는 SK하이닉스가 오늘장 안에서는 다소 아쉬운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습니다. 양자 내성암호 보안칩을 업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보안칩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스마트폰 해킹을 방어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현대차와 기술 협력을 통해서 이 스마트 제조 솔루션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소식도 어제장 안에서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차세대 SSD가 다음 달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모델보다 속도는 2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력 효율을 한층 더 높인 LPDDR의 이 신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는 그렇게 뚜렷한 주가 반등의 모멘텀이 되어주지는 못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엔솔 같은 경우는 0.67% 떨어지고 있습니다. LG엔솔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인터배터리 2025에서 배터리 탑재 로봇을 전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AI 열풍 속에서 로봇 시장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 로봇용 배터리 시장의 성장에 기대감이 더욱더 확산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증권가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17%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차는 2%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전 기대감이 더욱더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이 시장 안에서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 러시아 연방지식재산권국에 상표 등록을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살펴봤을 때 에코프로 BM만 현재 보합권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다 상승불이 켜져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자체 생산시설 건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오리온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망치 변경으로 인해서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국내 양극재 기업 중에는 외향 성장 수익성 반등 속도가 가장 빠를 것이다라는 증권가에 덧붙인 말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2.6%로 가장 크게 오름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은 696억으로 62% 정도 늘어났고요. 영업 손실도 소폭 감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오늘이 배당락입니다. 그럼 이제 맵을 열어서 현재 어떤 종목들이 가장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전자기술 섹터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상승 전환에 성공한 상태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0.74% 정도 오름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안에서는 방산주가 다소 부진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0.89%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LIG 넥스원이 1.19% 정도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0.6%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0.7%가량 올라가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은 2.4%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산주들 두 개의 종목은 떨어지고 있지만 현대레트는 지금 0.9% 정도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장 안에서 시세를 굉장히 강하게 분출했습니다. 이 외신에 따르면은 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 초안에 합의를 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는 28일에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협정에 서명을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재건과 복구에 앞으로 10년간 약 750조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장 안에서는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 크게 움직임 보였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도 움직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과 현대차가 로봇용 배터리에 동맹을 맺었다라는 소식 때문에 움직임을 어느 정도 보여줬었는데요. 현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94% 정도 올라가는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개화에 따라서 이 수의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현대차의 이 로봇용 배터리 동맹 소식까지 하나의 모멘텀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삼성 SDI는 0.42% 정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에코프로 BM 쪽에서는 1.15% 정도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은 6천억 규모의 교환 사채권을 발행을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2.7% 하락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주당 5,000원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라는 소식까지 추가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의 의료기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HLB 4%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낙폭을 꽤나 크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액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에 어제 지금 주가를 이끌어갔다 그리고 지수를 이끌어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장 안에서는 2%가량 떨어지면서 좀 다소 부진하게 지금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 또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됐는데요. 이번 바이러스는 기존에 있었던 이 폐렴뿐만 아니라 간 기능 이상까지도 동반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덧붙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테크놀로지 서비스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승리의 여신 니케의 중국 진출로 인해서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신작이죠.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매출 1위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1.4%가량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카카오는 4%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 0.87%, 1% 가까운 낙폭을 형성하고 있고요. 네이버가 2.38%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테크놀로지 서비스 쪽에서는 부진한 흐름 보여주면서 출발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나온 중요한 날 함께하게 됐습니다. 전략들 함께 볼 텐데요. 먼저 분위기 보면 일단 코스피는 약보합 그리고 코스닥은 강보합 수준입니다. 외국인이 현물에선 빼는데 그래도 선물 쪽에서는 플러스권 찍혀 있긴 하거든요. 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는 어떻게 좀 먼저 해석하고 계실까요? 일단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나온 거죠. 바로 엔비디아 실적. 그럼 남은 하나는 무엇이냐? 내일 나올 PCE 지표입니다. 일단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 두 가지를 바라보는 것은 과연 경기도나 시그널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가, 혹은 그 경기도나 시그널이 나오더라도 엔비디아와 같은 기술주들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기다려왔던 것이거든요. 일단 이번 분기의 엔비디아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것은 앞으로의 가이던스에서 영업이익률이 시장의 어떤 기대치보다는 조금 낮은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간 내에서 움직임이 조금 위아래 크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일단 장 초반에는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엔비디아가 좀 밀렸습니다. 하지만 어닝콜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재차 상승을 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장 전에 다시 한번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좀 되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도 전체적으로 수급이 방향성이 딱 이거다라고 정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지난 2, 3주 동안 이어져 왔던 것은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 모두 현물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매수보다는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지수가 많이 밀리지 않는 이유는 그나마 외국인들이 선물을 좀 매수를 하면서 아직은 지금 눈치 보기 장세의 어떤 출발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시장에서 크게 좀 미스되지 않는 숫자를 엔비디아가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장 초반 강하게 시작을 했으나 결국 이제 이 수급이 붙질 않으니까 이제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회복을 하면서 반도체 IT를 이끌어낼 건지, 아니면 반도체 IT가 여기서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다른 섹터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표적으로 어제 장 마치고 실적 발표들이 굉장히 많았던 뭐 화장품이라든지 피부미용 의료기기 쪽,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시선을 한번 돌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지금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지수에 연연하면 사고 싶을 때 못 삽니다. 그리고 이미 올라간 종목군들 쫓게 되면 그때는 이제 물리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 조금은 이제 디테일하게 좀 봐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종목
을 오히려 좀 더 자세히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미국 시장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박스 하단, 뭐 다우나 S&P는 추세도 좀 살짝 이탈을 했는데 워낙 좀 미국 시장은 쉼없이 올라온 경향이 좀 있어서 그렇죠. 우리 시장 좀 따라가는 경향도 있고 더불어서 우리 시장도 1월 달 들어서부터 지금까지 좀 빠르게 올라온 경향들도 좀 있어서 차익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좀 들거든요. 그럼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저녁에 열리는 미국 증시인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저녁도 미국 증시는 다음 날 PCE 지표를 앞두고 관망장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우리는 언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리 줄일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워낙 지수도 그렇고 종목군들도 그렇고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아서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종목군들은 더 가지고 계시다가 정말로 PCE 물가지표가 흔들리면서 글로벌적으로 주말 사이에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고요. 지금은 미리 리스크 관리한다고 매도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채워야 할 때 못 채우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조금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반도체 IT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사도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엔비디아가 밀린다고 해도 혹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밀린다고 해도 손절하실 분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제 담아내야 되고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조정 시에 불편하더라도 담으시는 게 맞다. 대신에 이제 길게 시간과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천천히 나눠서 담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또 반도체 장비주들은 일정 부분들은 움직이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뭐 이제 원익그룹주 안에서도 이제 움직이는 그룹이 있고 또 한미반도체도 생각보다 움직임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은 당연히 시총상위 대형주 두 종목보다는 좋긴 하겠죠. 하지만 조금은 더 불확실성을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규 매수, 그러니까 없으신 분들이 지금 위치에서의 반도체 소부장 투자는 괜찮아요. 그런데 있으신 분들이 여기서 비중을 확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계속 말씀드리는 지표까지 보고 다음 주에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해서 미리 비중을 줄일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발표가 있을 PC 지표까지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을 보면 인터배터리 일정을 앞둔 상황 속에서 어쨌든 주가는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엔솔도 468 시리즈 처음으로 공개한다라고 하고 로봇이나 드론 쪽에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정 앞두고 관련 주들 먼저 좀 종목을 선점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타이밍은 좀 늦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인터배터리에서 뭐 새로운 기술이 출시되는 것 쪽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뭐 이쪽은 괜찮은데 제가 지금 늦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전고체 배터리 쪽은 확실하게 좀 늦지 않았나.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지난주에 좀 빠르게 캐치를 해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이제 죄송스러움은 있는데 일단 전고체는 가장 큰 장단점이 뭐냐면 장점은 짧은 시간 안에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기존의 LFP 배터리보다도 훨씬 더 고효율의 출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장시간 쓸 수 있다라는 것. 대신 이제 단점은 뭐죠? 가격이 비싸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저도 전기차에 적용하는 것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왜 올라오냐 봤더니 로봇에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가 된다면 전기차보다 10분의 1로 줄어든 크기. 그런데 효율은 더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그러한 좋은 뉴스들은 저는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결국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조립하는 쪽에서 이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MOT라고 하는 기업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가서 오늘 이제 갭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주목을 해보자. 우리가 이제 과거에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전기차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소재 쪽보다는 장비주들이 후발주자로서 굉장히 크게 퀀텀 점프하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죠? SK하이닉스보다는 한미반도체가 훨씬 더 크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MOT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제 이 로봇에 각형이 들어갈 건지 원통형이 들어갈 건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각형에도 혹은 원통형에도 어떤 배터리의 규격이 정해지면 그 정해진 규격에 조립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저는 투자의 포인트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는 저는 에모티아 같은 기업들을 오늘 이제 시세가 좀 갭상승이 나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잘 정리를 해둘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2차 전지가 그렇게 올랐는데 오늘 왜 2차 전지가 다시 다 내리느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거에 지금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3월 말에 공매도 재개 전까지는 그래도 확률적으로 바닥에서 조금은 더 올라올 가능성은 높게 보시되 아무래도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할 만한 명분이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 그중에 실적을 가지고 올라오는 종목군들은 이제부터 추세가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차 전지는 뭐 하나 어디까지 올라갈까요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대답할 게 없습니다. 실적 안 좋다고 오늘 나오고 있죠. 네. 목표가도 줄 하향하고 있죠. 그런데 단순히 가격이 낮으니까 이제 올라오는 것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공격적인 반등을 기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업황이 돌아서는 것도 사실 아니고 내러티브만 계속 좀 스토리만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매도 재개랑 연결 많이 짓던데 일단은 재개 전까지 주가 흐름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방전 중에서 전력기기 좀 보겠습니다. 수출 데이터가 2월 1일부터 20일까지 보면 여기 초고압 변압 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수출 데이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일정상으로 에너지 3법 본회의 통과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조선 방선 좀 잘 갈 때 상대적으로 전력기가 좀 눌렸으니까 네. 이번에는 전력기기를 상대적으로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타이밍이 됐을까라는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종목을 좀 구별을 이제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두 번의 어떤 이 변곡을 만나고 나서 재차 상승이 나올 때는 확실하게 수급이 붙어줄 만한 요인이 있는 기업에게 수급이 쏠리거든요. 지금 3대장 하면 크게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그리고 이제 LS일렉트릭을 이제 그동안에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이 LS일렉트릭이 후발주자로서 최근까지는 어떻게 보면 1등주를 지금 이기는 모습을 좀 보였죠. 근데 이제 이 3사의 전체적인 수주 잔고를 봤었을 때 초고압 변압기가 어디가 많냐라고 하면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많고 LS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배선, 배반 이쪽이 많거든요. 근데 이쪽은 초고압 변압기보다는 사실 기술의 허들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LS일렉트릭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미국 내 브랜드 혹은 이제 가까운 나라 멕시코에서도 이 배선을 만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경쟁사가 많은 제품은 단가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위치는 LS일렉트릭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 보이나 만약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반등력이 강할 쪽은 저는 오늘의 수출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효성중공업이 이제는 또다시 1위로 올라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력기기를 두루두루 보시는 것보다는 저는 효성중공업을 이제 기준점을 삼아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변압기 안에서도 특수변압기 하면 우리나라는 산일전기라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효성중공업과 산일전기 이 두 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오늘 일정상으로는 본회의 통과 전망이 되고 있긴 한데 에너지 3법이 통과될지도 일단은 좀 체크 5장 안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 함께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부터 함께 보시죠. 첫 번째로는 반도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메인 이벤트죠. 여기서 시간 많이 좀 할애해 보도록 하겠고요. 엔비디아 매출이랑 EPS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상회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데이터 센터랑 블랙웰 쪽에 대한 수요도 견조하게 나오게 됐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앞서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높지만 살짝 좀 다소 낮게 나왔다라는 부분이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전략들 점검 꼼꼼하게 해보겠고요. 두 번째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장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알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3월 달에 문화사절단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실적들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VT는 지난해 매출 잘 나왔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 2조 원 돌파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기사가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그동안 이제 화장품주의 페이스메이커로 삼았던 종목이 실리콘2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좀 나오게 됐습니다. 경쟁에 대한
심화가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10% 넘는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자동차 부품이고요. 개장하고 나서는 조금 올라왔다가 지금은 상단보다는 좀 내려와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다만 자동차 완성차 쪽은 관세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좀 덜 간다면 그래도 부품단은 가벼워서인지 몸집 덕분인지 좀 잘 가는 움직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테마 함께 살펴봤고요. 일단 오늘은 반도체가 메인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엔비디아 실적 이야기부터 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고 어느 정도의 점수를 좀 줄 수 있을지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까요? 일단 10점 만점에 한 6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각박하게 주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두 가지를 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그동안의 성장폭 대비 이번 분기의 성장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물론 시장 가이던스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EPS도 그렇고 전체 이제 매출액도 마찬가지고 데이터 센터 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동안에 작년 1분기에서 2분기, 2분기에서 3분기, 3분기에서 4분기로 성장하는 그 속도 대비해서는 그렇게까지 큰 속도 차이를 지금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게 저는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가이던스가 우리 눈높이보다 낮은 거, 저는 그것보다 어닝콜에서 하는 이야기들 중에 다수가 블랙엘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늦어진 겁니다. 이미 생산이 되어져야 하거든요. 상반기라 함은 1월, 2월, 3월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1월부터 사실은 이 블랙엘 아키텍처가 생산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암암리적으로 좀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본격적으로 블랙엘 아키텍처의 수요가 이 엔비디아 실적에 묻어가는 시점은 저는 오히려 상반기보다는, 그러니까 상반기라고 했지만 올해 중순이라든지 아니면 하반기로 조금은 이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발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질 않았습니다. 유리기판을 썼다, 액침 냉각을 했다, 액체 냉각을 했다, 수냉식 냉각을 더 강화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물음표가 붙는 거죠. 분명히 이 블랙엘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발열과 가격이었는데 지금 가격은 낮출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엔비디아 측에서는 이 발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지금 어떻게 잡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포인트인데 이것이 좀 얼렁뚱땅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도 발열은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닝콜을 보면서 좋았던 것도 있지만 지금 불확실성도 있다 보니까 시간 내에서 계속 이제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IT 투톱이 지금 방향성을 잘 잡지 못하죠.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전공정 관련주들, 그러니까 기존의 레거시에 조금 더 이제 특화되어 있던 기업들은 제법 시세가 납니다. 대표적으로 유진테크라든지 이오테크닉스라든지 PXK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은 이제 훨씬 더 좋은 시세를 내거나 플러스 리노공업, ISC, TSE와 같은 반도체 테스트 소켓 관련주들은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엔비디아의 실망감 나타냈다 그래서 반도체 전체적으로 밀려내려오면 그것보다 안 좋은 건 없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그래도 같은 해당 섹터 내의 분야는 좀 다르지만 수익성을 좀 내고 있는 쪽으로의 순환매가 지금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처지는 쪽 보지 마시고요. 처지는 쪽은 언제 회복하는지 그것만 보시고 저는 지금은 가는 쪽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그리고 SK하이닉스보다도 이제부터는 삼성전자가 만약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잘한다면 우리에게 들려준 뉴스가 상대적으로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전 삼성전자 밸류체인, 그렇다면 원익그룹주라든지 기존의 레거시 관련주들 저는 지금 볼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점수 자체로는 10점 만점에 6점을 주셨습니다. 성장률 둔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블랙웰 타임라인상 사실 지금도 늦었다라는 거, 그리고 더불어서 발열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좀 주셨고요. 오히려 처지는 쪽이 아니라 잘 가는 쪽을 좀 미리부터 선점해서 보자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공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구환신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모바일이나 PC 쪽에 대한 디램도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은 D램이 이제 중국 쪽 안에서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으로 나오게 됐고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좀 발생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 내에서 소비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 가격에 대한 반등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3월에 이제 중국 양회도 기다리고 있어서 만약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정말 해결이 된다면 속 시원한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아마 분야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문제시되는 건 엔비디아 기준으로는 초고사양이라고 불리우는 뭐 루빈이라든지 블랙엘이 이제 가장 관심사이겠지만 중국은 사실 그들 제품 사고 싶어도 대놓고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사려는 게 H100이나 H20인데 이것도 사실 우리 기업들에게는 나름의 기회가 될 수도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형 DDR4, DDR5 여기에 지금 다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잘 팔린다는 것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들의 재고가 이제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는 환경은 준비가 되었다. 그동안에 재고 많아서 가격 안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이제 못 하는 거죠. 핑계를 못 대는 거죠. 아무튼 재고가 이제 감소가 된다라면 가격이 이제 정상화가 되는 그 속도가 빨라지고 가격이 정상화가 되면 지난 4분기보다 더 나은 다가오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삼성전자는 당연히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레거시 쪽은 지금의 주가의 위치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는 상황이고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이 중국에서 모바일이 뭐 애플과 갤럭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자체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DDR, D램을 또 생각을 해보면 뭐 이제 중국의 창실 반도체가 공급하는 것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또 우리나라 D램이라든지 이 낸드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당연히 저는 재고 소진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서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거시 단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가 위치가 또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밑으로 내려가서 소부장 단도 점검을 좀 해볼게요. 밸류 체인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향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기준을 이렇게 삼아야 될까요? 만약에 작년에 그 질문을 주셨다면 저도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해서 SK하이닉스 쪽에 일정 부분 담고 삼성전자 일정 부분 담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사실 올해는 그게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확고하게 HBM이 압도적인 모습. 하지만 이제 올해 설 연휴부터 딥시크가 나오면서 지금 이게 도대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계속 이제 저도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래도 이 블랙엘 아키텍처라고 하는 제품에 대한 기대를 좀 높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SK하이닉스의 밸류체인 한미반도체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사실 이제는 SK하이닉스에서 나오는 어떤 뉴스보다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거든요. 그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미반도체가 되었든 하나비전이 되었든 대형 장비 수주 계약이 나오는 쪽을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둘 중에 누가 됐든지 간에 삼성전자가 지금 HBM 양산을 시작한다라는 어떤 신호탄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인일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오늘 공격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레거시 쪽에 대한 전공정 관련주들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HBM 쪽에 공감을 하신다면 지금보다도 저는 조금은 기다렸다가 대형 수주 계약 공시가 나오는 기업부터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 대응은 일단은 냉각 쪽에서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삼성공조가 해당 섹터의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뭐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GST라든지 뭐 KN솔과 같은 기업들 장중에 또 단기 공략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소부장단은 오히려 뭐 레거시냐 HBM이냐 요 기준으로 삼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소부장 전략 체크해봤고요. 그 밑으로 이제 테마단으로 발열 말씀해 주셨는데 발열 잡는 유리기판, 액침 냉각도 있고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이야기했던 소캠도 있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야기했던 CXL 등등 다양한 테마들이 좀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 발표 나왔으니까 이 이후에 시선을 둘 만한 키워드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블랙엘에 대한 양산 시점인 것 같아요. 이제 양산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엔비디아가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시점, 그렇죠. 근데 그 시점이 3월 초중순 안에 마무리가 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3월 초중순이 됐는데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투심이 급격하게 좀 변할 수는 있어서요. 저는 그 시기,
대한 부분을 한번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전까지는 최대한 나눠 담으시는 게 일단 가장 좋고 만약에 여유를 좀 내실 수 있다면 반도체 쪽은 좀 기다리시고 지금 사실 오늘 우리가 반도체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해서인데 그렇죠. 시장의 돈은 지금 다른 곳에서 좀 놀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조선과 조선기자재 여기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가서 좀 플레이를 하고 네. 다시 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잘 가는 쪽에서 일단 수익성으로 플레이를 좀 해보고 그 전까지는 좀 나눠 담는 전략 그리고 블랙웰에 대한 양산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CES에서 가장 이제 발열을 잡을 수 있는 빨리 잡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유리기판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유리기판은 우리가 CES에서 실물을 봤는데 네. 그 이후로 사실 뭐 상용화 한다든지 뭐 아니면 수율이 어떻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사실 안 나오고 있어서 여전히 기대감만 얹혀서 가는 건데 비중을 줄여야 되는 시점이 온 건지 아니면 여전히 주가 상방으로 대한 기대도 가져도 되는지 어떻게 좀 보실까요? 어제만 하더라도 네. 유리기판은 조정 시에 담아야 된다라는 저의 생각. 그런데 오늘 어닝콜에서도 뚜렷하게 뭔가 이 발열을 잡는 방법 중에 유리기판이 분명히 나올 줄 그 알았는데. 대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CES에서도 반응이 엄청나게 그렇죠. 좋았고 근데 여전히 지금 이 유리기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걸 봐서는 뭐 리스크 관리한다기보단 추가 매수는 일단 대기. 조금은 더 지켜보셨다가 저는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젠슨항이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향후의 가이던스가 왜 이렇게 줄어드느냐 여기에 방어하느라 여념이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열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후순위로 밀어서 나중에 또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손절을 하거나 리스크를 줄일 것은 아니다. 어차피 유리기판을 자체적으로 수요를 꽤 높여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SKC이고 그렇죠. 또 이건 미국에서도 보조금을 받은 기업과 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유리기판은 추가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일단 주가 추이나 아니면 뉴스가 좀 네. 붙어주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다시 플러스권으로 돌아섰거든요. 네. 강보합까지 0.35% 올라왔는데 삼성전자가 로봇 한다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세였고 또 유리기판 한다니까 삼성전기가 강세였어요. 근데 이번에 CXL에 한해서는 삼성전자가 좀 그걸 그대로 본인이 반영을 시켜서 주가를 좀 올려 세울 수도 있을까요? 네, 이제 CXL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저는 충분히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HBM이라고 하는 제품의 장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몇 개 안 되는 단점 중에 하나가 메모리 확장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장의 확장이. 근데 이 저장의 확장을 사이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CXL이기 때문에 속도의 HBM과 저장의 어떤 이 확장의 CXL이 저는 향후에는 같이 이제 콜라보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에 관심은 가지되 HBM은 지금 당장의 기술인 거고 차이점은 CXL은 미래의 기술이기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갑작스럽게 학습의 능력보단 추론의 능력이 지금처럼 월등히 더 관심이 높아져서 더 이상 크게 속도를 내서 학습을 안 시켜도 돼. 그러면 또 CXL이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CXL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게 보되 시세가 날 때 조금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저는 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속도 면에 있어서 네. 그리고 저장을 확장하는 면에 있어서는 CXL이 함께 좀 힘을 합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테마 중에 하나가 자동차 부품 있었어서 지금은 좀 살짝 상단에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 마지막으로 살짝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관세에 대해서 그래도 GM과 협력 이야기하게 되면서 그래도 잘 대응해 나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관세에 대한 부담감은 있는 상황이고요. 부품주가 몸집이 좀 가벼워서인지 그래도 상대적으로 움직임은 완성차보다는 더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시각은 좀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일단 부품주들은 참 고민이 되죠. 미국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볼까요? 미국에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하면 뭐 SL이 이제 가장 영향력이 크니까 당연히 SL에 대한 상승폭이 큰 상황인데 관세 카드에 가장 크게 휘둘리는 산업이 지금 자동차인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체적으로 키워야 되는 산업도 자동차 있고 또 유럽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가장 먼저 써먹을 수 있는 키워드가 또 자동차이다 보니 지금 자동차 산업이 고래 싸움에 지금 새우등 터지듯이 중간에 껴가지고 이러지도 그렇죠. 저러지도 지금 맞아요. 못하는 상황인데 일단 어제 테슬라가 유럽에서 판매량이 그렇게까지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했다는 그렇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제 그건 이제 BYD가 이제 가져갔다라는 데이터도 있었는데 BYD만 가져간 것은 아니라 우리나라 또 현대차, 기아도 일정 부분 점유율을 좀 가지고 온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 토대로 보면 지금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는 업황 환경은 지금 지속이 되어 있고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재개되었을 때 지금 러시아의 현대차 공장을 다시 이제 피드백해서 좀 페이백해가지고 바이백해가지고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제 조건도 있다고 하다 보니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높아져 있고 또 GM과 현대가 반제품 상태로 미국으로만 가져와라. 그러면 미국에서 조립을 하게 되었을 때 관세라든지 이런 거 잘 유연하게 대응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저는 이제 관심 있게 보시되 변동성에 조금 불편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딱 하나 현대모비스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 안에서도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 전략을 하시겠다면 1순위는 SL, 2순위는 화신, 3순위는 서현, 이화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는 여전히 관세에 있어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섹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동성이 좀 적은 게 좋다 하시는 분들 현대모비스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이쪽은 또 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화장품 부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VT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매출이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외형 성장을 견인했다는 해석입니다. 또한 2025년은 중국과 북미 글로벌 확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증권사 의견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음에도 국내 반도체 주가는 장 초반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주가는 장 초반 보합권 흐름을 보이면서 뚜렷한 방향성 없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 중이고요. 오름폭이 다소 제한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 실적 내용과 젠스랑 CEO의 기자 간담회 내용에 대한 시장 분석이 이뤄지면서 주가가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명 소노그룹의 티웨이 항공 인수가 확정되자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 출발했습니다. 전날 대명 소노그룹은 예림당 외 3인과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티웨이 홀딩스 지분을 46.26%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대명 소노그룹은 티웨이 항공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됐고 이번 인수와 함께 항공 안전과 레저 항공 간 시너지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제도, 즉 REC 제도 폐지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태양광 발전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REC 제도가 폐지되면 발전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소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게 되어 이 시장이 확장할 거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당시에는 코스피는 하락불을 보였고 반면에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불을 키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는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을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0.67% 떨어지면서 2,623포인트를 지나가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0.1% 상승세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77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개인 투자자가 나홀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물량을 덜어내면서 지수 하방 압력 더욱더 강하게 눌러내고 있고 현재 외국인 투자자는 2,314억 정도 출회시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같은 방향 그리고 있습니다. 개인이 1,000억이 좀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지수 상방 그대로 끌어올려가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코스닥에서도 훨씬 더 많은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903억 정도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섬유유복과 종이목재, 화학 쪽에서는 그래도 상승분 여전히 들어와 있지만 음식료품 쪽에서는 낙폭을 훨씬 더 많이 확대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48%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약품도 1.45% 하락세를 좀 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살펴봤더니 비금속 광물 쪽에서만 유일하게 상승분이 들어와 있고요. 철강금속부터 기계, 전기전자, 운수장비 모두 다 하락분 들어와 있고 특히나 기계 쪽에서가 0.93%로 가장 큰 낙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업종은 그래도 상승분이 들어온 업종들이 훨씬 더 많이 자리하고 있고요. 금융만 현재 하락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통 쪽은 0.7% 올라가고 있고 제조가 0.4% 상승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쪽에서는 대부분 업종들이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가 0.3%, 반면에 종이 목재는 1%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삼성전자 현재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8% 정도 올라오게 되면서 57,000원 선 그 윗단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가량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엔솔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이상의 낙폭 형성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2%대로 가장 깊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 살펴보자면 HLB가 두드러지는 오름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의 간암 신약이 유럽 종양학회에서 발간했던 간세포암 진단 치료 가이드라인에 1차 치료제로 등재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UBS 쪽에서 매수 상위단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주가는 94,300원 선까지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은 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살펴봤더니 에코프로 BM 쪽에서는 2%가 넘어가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쪽에서는 0.89%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78% 오름폭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각 과연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프로세스 산업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산업 쪽이라고 하면은 공정 산업이고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 오늘 장 안에서는 정말 부진한 흐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1%, 에코프로 머티도 에코프로 그룹주 함께 가고 있습니다. 1% 정도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LG화학이 0.6%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쪽 섹터에서 특징적으로 보여질 종목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예로 들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든가 한농화성을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삼성 SDI가 함께하면서 로봇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휴머노이드 성능이 향상하게 되면서 이 전력 소모 증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작동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 부각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는 테크놀로지 서비스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서비스고요. 일단 현재 카카오가 4%대, 크래프톤이 0.29%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TO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갤럭시와 SM이라던가 K옥션, 서울옥션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토큰증권 법제화가 재시동이 걸리게 되면서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컨슈머 논 듀어러블주로 소비재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아모레퍼시픽 어제 이어서 그대로 주가 상승 이끌어가고 있고요. 삼양식품은 0.91% 하락하고 있고 KTNG는 3.27%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나왔지만 PCE 지수 발표를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 지수도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상으로는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에서 모두 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다행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0.8%까지 강보합으로 다시 한번 올려 세우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에도 추가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